알면은 때, 족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. 저 근고초왕 때는 백제 시대 때도 이 왕이 쳐들어가려고 그러니까는 그 신하가 지족불태를 외칩니다. 족함을 아시면은 위태롭지 않습니다. 예. 신라를 쳐들어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러는데 예. 우리나라 역사에 박정희도 그렇고 박정희도 유신하기 전까지만 하고 유신 때 자기가 네. 물러났으면 예. 역사에서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. 예.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일본 군관학교를 나오고 또 일본 육사까지 나왔다고 할지라도 뭔가 그 사람이 그리고 여순 순천 사건 때 이 사람은 완전한 좌익이었는데 좌파 완전히 변절을 했죠. 그 변절을 하면서 살아남아서 이건 야비한데 그러니까 그 야비성에는 뭐냐면 박정희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신념을 항상 스스로 배반하면서 자기 목숨을 연장했다고 하는 것이 박정희의 비극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박정희의 인생의 비극적인 것을 생각해도 뭐냐면 그 사람이 군대에 있을 동안에 김종필이나 이런 사람이 다 떠받고 거죠. 예. 혁명을 할 정도로 뭔가 그 정풍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당시 자유당 시대 그 썩은 그 군대 부패가 말할 수 없었어요. 그때는 군대 부패라는 게 군대에 물자만 하고 하다못해 건빵 공장 하나 하는 걸로 이기붕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별하별 그 부패가 많은데 그 부패의 속에서도 박정희는 그래도 뭔가 민족의 대의를 생각하는 기풍이 있는 군인이었다고. 이건 사실 그때만 해도 유신 전까지는.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제 그게 저긴데 유신하면서 망가지고 모든 게 그렇잖아.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박근혜가 결국 그렇게 격절된 상황에서 크면서 그래도 그냥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엄마 유경수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품밖에 없었는데 70년에 그 서강대를 들어가고 74년에 졸업을 하고 유학을 잠깐 가 있었던 차에 그해 8월 15일 날 나는 그때 일본에서 동경대학에서 그 유학하다가 그때 잠깐 들어왔는데 난 텔레비에서 그 쏘는 장면을 봤거든요. 문세광이가 쏘는 장면을 봤는데 그 문세광 사건만 해도 내가 여기서는 뭐 얘기를 해도 되겠지 그런 거? 그럼요. 문세광 사건만 해도 지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잖아요. 근데 내가 일본 유학하고 있을 때는 문세광 사건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절대 그 문세광이라는 그 사람의 어머니가 오사카에서 술집을 하던 여자였는데 그 술집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아지트였다는 거예요. 문세가 어머니가 운영하던 그 술집이 그건 다 알아요. 그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문세광이 들어와서 그 문세광이라는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애. 그렇죠. 그 일본에서 잘하는 애가 한국말도 못하는 애가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권총을 거기서 일어나서 쏜다? 이거는 불가능한 스토리예요. 그러니까 그 앞에 접근하는 과정까지도 아무런 검문을 받지 근데 그것을 다 조정한 그 사람이 호텔에 머물고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그 전화를 받은 스토리니 이런 거 뭐 세부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의 일본 신문들은 그 당시 내가 유학할 때 세세하게 분석을 했거든요. 그 의혹 이상한 점.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한 것은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. 그건 뭐 이런 자기에게 최소한 그런 거는 전달이 됐을 거라는 거지. 뭔가 우리 어머니는 한국 정치의 어떠한 인트리그 어떤 음험한 이 음모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생되었다.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분노와 동시에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때 시작이 되는 그때 시작되는 거죠.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그 최소한 어머니의 그 총도 그 문세광이 쏜 거에 맞았다는 게 아니거든요. 과학적으로 분석이 아니죠. 한도가 달라. 각도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
그러한 얘기들이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건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비참하잖아요. 그 우아하게 앉아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는데 피를 머리에다 잡고 쏟아가면서 하는 것을 이 박근혜가 그 당시 그 슬픔 속에서 얼마나 비통했겠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박근혜라는 인간을 사실은 불쌍하게 바라봐야죠. 이 역사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우리가 비난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비난은 이제 정확하게 나중에 우리 합시다.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그 인간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편지로 날라왔든지 뭐 소개를 받든지 그 정확한 시오리가 없는데 좌우지간 최태민이가 나타나서 그 최태민은 아주 야비한 사기꾼이란 말이에요. 그 일제시대 순사하고 뭐 저기 하고 뭐 국방부에서 뭐 하다가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하여튼 뭐 부인도 6명이라고 그러고 이름도 7개, 8개나 된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스스로 미륵이라고 칭하고 구세주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 구세주가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. 하여튼 미륵뿐만 아니라 그 제목이 이름 영생교, 영세교 뭐 많았었죠. 그런데 영생교가 아니고 영세교라네. 영세교. 그런데 그 어떠한 자기의 특징을 뭐냐면 이 영원 합일의 철학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 불교 천도교를 다 종합하는 그러다가 영원 합일의 어떤 영매 역할을 하면서 영혼의 소리, 죽은 사람들의 망자의 소리를 내가 빙의해서 표현한다라는 그 방면에선 나를 따라올 수 없다. 그리고 이제 박근혜한테 어머니가 내 속에서 외치신다. 너 왜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느냐?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앞길을 비켜주시려고 그렇게 황천길을 가셨는데 너 왜 울고만 있냐고 그런 식으로 나올 적에 그 박근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? 그거 한번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가 앞으로 절대 못 벗어납니다, 이거에. 그렇죠.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.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해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. 거기서 그러한, 접신을 통해서, 접신을 한 거죠. 타인의 접신을 통해서 접신을 했던, 그놈이 접신도 안 했겠지만 하여튼. 그래서, 접신을 했을 때,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사이비 종교에 홀려버린 거 아니에요? 노예가 됐고, 노예가 됐고, 영혼을 완전히 빼앗긴 거죠. 그러니까, 박근혜 얼굴을 보면은,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고,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얼굴이 아니에요. 항상 보면은, 얌전하고 우아한 것 같이는 보이는데 표정이 없고,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안 낸다고 그러잖아요. 레이저만 쏘고. 화를 내는 스타일이 이렇게 딱,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스타일로 그냥 퉁명스럽게 저런 건지 소리 한번 지르고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어떠한 절제되고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이 접근을 싫어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영혼과 이렇게 한번 씌워진 사람은 영원히 못 벗어나. 그래서 나는 박근혜를 생각할 적에 정말 그 가슴으로 깊은 동정심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왜 그 최순실이가 그래가지고 저 최태민인가 하는 사람은 94년인가 이거 돌아가시잖아요. 94년 5월 달인가 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서도 이제 그 전부터 저기를 했겠지만 나의 후계자가 그 영혼의 이 능력을 감지한 사람은
최순실이다. 내 딸. 예. 다섯째 부인에서 난 다섯째 딸인데 예. 그 순실이야말로 내 영혼의 능력을 받았다. 그러고서 이제 소개를 잘 시킨 뒤를 잘 볼 것이다. 예. 보살펴 줄 것이다.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 뒤로 사실은 74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한 5년 동안 그 아주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박정희 시대를 또 최후 시기를 화려하게 자기가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. 예. 23살 때부터 그걸. 네. 그러고서 5년 뒤에 자기 아버지가 예. 그렇게 돌아가시는 예. 그 비통한 체험을 당하고 예. 그다음에는 이제 전두환이가 그냥 네. 저기 해버리잖아요. 그냥 버려버리잖아. 예. 벽장에 그러니까 건 좀 거기서부터 집어주고. 완전히 격절된 상황에서 누구에 의존하겠어요? 그 당시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.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최순실이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옷도 뭐 입혀드리고 뭐든지 다 그렇게 보살펴 줬다면 인간적으로 그런 여건에서 끝나야 할 여인이 세상을 말아먹을 생각을 하니. 네. 네. 거기서 끝났어야지, 그러면은. 최순실이라는 인간도. 예. 그런데,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, 이 대한민국 전체를 말아먹고 전체를 농락할 이러한, 생각까지 하게 되었느냐.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내 이론이 있다고. 예. 근데 선생님, 그 환관이 지배할 것이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 환관이 몇 명 있었죠. 문고리 3인방 있었고, 우병우 있었고, 안종범 있었고, 요 환관 무리를 뒤에서 조종하는 다른 데서 선생님 무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무속인연합회에서 항의했어요. 무당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. 우리 명예를 훼손시키지 마라. 무당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교주. 그러니까는 뭐. 더 끔찍한 상황 아니에요, 이게.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건강한 민속으로만 이해를 하는 건데, 무당 중에서도 또 나쁜 짓 하는 무당도 많이 있죠, 있기는.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, 이거는 엄밀한 로고스의 세계예요. 파토스의 세계가 아니에요. 파토스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진 거지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인과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국정이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뭐 황당한 밑도 끝도 없는 맥락이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계속 이어졌잖아요. 그걸로 점철됐어요, 그냥. 그냥 세월호도 그렇지. 갑자기 국민의 뭐 혼이 어쩌고 이 비정상이라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. 그거 해라. 근데 그 덕분에 내가 쓴 도울의 중국이 그때 역사 문제가 많이 되니까는 그때 엄청 팔렸어요, 저 책이. 그 덕분에. 이게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인데.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국정교과서 최후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거쳐서 사실은 이 국정교과서로 이 자기들의 국가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나라는 거의 아프리카 몇 개 국가하고 북한밖에 없어요. 그리고 미국 같은 이 선진국에서는 이 국정교과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느냐. 개성공단 문제도 그거는 북핵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지만 그거는 개성공단은 그러한 문제의 최후적인 바게인의 수단으로 해야 될 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근거도 없이 갑자기 문 닫으라고. 문 닫으라. 그거는 우리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잖아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나라는 상황에서 그 어려운 중소기업가들이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뺏어버리는 거 아니에요. 문 닫아버리고. 그러한
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들이 막 벌어졌는데 예. 사드 배치도 그렇고 그것도 막 많은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최후적으로 결정할 것이 탁 되고 예.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이렇게 진행되어 온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의아했는데 그 의아심이 모두 풀려버린 거죠. 예. 최순실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다 풀려버렸죠. 다 풀렸죠. 그때는 문세광 사건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절대 그 문세광이라는 그 사람의 어머니가 네. 오사카에서 네. 술집을 하던 여자였는데 예. 그 술집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아지트였다는 거예요. 문세가 원래. 어머니가 운영하던 그 예. 술집이. 술집이 예. 그건 다 알아요. 그건 예. 누구나 다 아니까.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문세광이 들어와서 그 문세광이라는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애. 그렇죠. 그 일본에서 한국말도 잘하는 애가 못하고. 한국말도 못하는 네, 애가. 네. 어?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네. 권총을 거기서 일어나 쏜다? 네. 이거는 불가능한 스토리예요. 그러니까 그 앞에 접근하는 과정까지도 아무런 검문을 받지 근데 제지가 그것을 없이. 다 조정한 네. 그 사람이 김기춘. 호텔에 머물고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그 전화를 받은 스토리니 이런 거 뭐 세비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네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의 일본 신문들은 그 상을 알면은 때, 예. 족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. 저 근고초왕 때는 백제 시대 때도 이 왕이 쳐들어가려고 그러니까는 그 신하가 지족불태를 외칩니다. 족함을 아시면은 위태롭지 않습니다. 예. 신라를 쳐들어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러는데 예. 우리나라 역사에 박정희도 그렇고 박정희도 유신하기 전까지만 하고 유신 때 자기가 예. 물러났으면 예. 역사에서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. 예.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저 일본 군관학교를 나오고 또 일본 육사까지 나왔다고 할지라도 뭔가 그 사람이 그리고 여순 순천 사건 때 이 사람은 완전한 좌익이었는데 예. 좌파 완전히 변절을 했죠. 그 변절을 하면서 살아남아서 이건 야비한데 네. 그러니까 그 야비성에는 뭐냐면 박정희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신념을 항상 스스로 배반하면서 자기 목숨을 연장했다고 하는 것이 박정희의 비극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박정희의 인생의 비극적인 것을 생각해도 뭐냐면 그 사람이 군대에 있을 동안에 김종필이나 이런 사람이 다 떠받고 거죠. 예. 혁명을 할 정도로 뭔가 그 정풍운동이나 이런 걸 예. 하면서 당시 자유당 시대 그 썩은 예. 그 군대 부패가 네. 말할 수 없었어요. 네. 그때는 네. 군대 부패라는 게 군대에 물자만 내고 하다못해 건빵 공장 하나 하는 걸로 이기붕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별하별 그 부패가 많은데 네. 그 부패의 속에서도 박정희는 그래도 뭔가 민족의 대의를 생각하는 기풍이 있는 군인이었다고. 예. 이건 그때는 사실. 그랬죠. 예. 그때만 해도. 유신 전까지는.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제 그게 저긴데 유신하면서 망가지고 모든 게 그렇잖아.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박근혜가 결국 그렇게 격절된 상황에서 크면서 그래도 그저 그냥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엄마 유경수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품밖에 없었는데 예. 70년에 그 서강대를 들어가고 74년에 졸업을 하고 뭐 유학을 잠깐 가 있었던 차에 그해 8월 15일 날 예. 나는 그때 저 일본에서 동경대학에서 그 유학하다가 그때 잠깐 들어왔는데 난 텔레비에서 그 쏘는 장면을 봤거든요. 문세광이가 예. 쏘는 장면을 봤는데 그 문세광 사건만 해도 내가 여기서는 뭐 얘기를 해도 되겠지 그런 거? 네. 그럼요. 문세광 사건만 해도 지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맞습니다. 여러분들 네. 뭔지 모르잖아요. 근데 네. 내가 일본 유학하고 있을 당시 내가 유학할 때 세세하게 분석을 했거든요. 그 의혹 이상한 점. 거를 예.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한 것은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. 예. 그건 뭐 이런 자신에게 최소한 그런 거는 전달이 됐을 거라는 거지. 뭔가 우리 어머니는 한국 정치의 어떠한 인트리크,
어떤 음험한 이 음모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생되었다.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분노와 동시에 누구도 믿지 못하는. 절대 그때 시작이 되는. 그때 시작되는 거죠.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그 최소한 어머니의 그 총도 그 문세광이 쏜 거에 맞았다는 게 아니거든요.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돼. 판도가 달라. 각도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건 얘기할 게 아니고